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집에서 영영 사라져.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당장 썩 꺼져. 제 낡은 여행 가방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시집 온 지 30년. 치매로 누운 시아버지 병수발,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손. 무언가를 제 손바닥에 억지로 눌러 쥐어줍니다. 꼬깃하게 접힌 쪽지 한 장.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건 제 손 안에서 떨리는 작은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은 불과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닥쳐오는 고단한 삶의 무게를 맨몸으로 버텨내는 54의 평범한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 어땠어? 손님 좀 있었어? 늦은 밤 기름찌든 내가 훅 끼치는 남편의 점퍼를 받아들며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 성운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퀭한 두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요즘 경기가 바닥이라 점심때도 테이블 절반이 텅텅 비어 있어. 식자재 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이래가지고 식당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편은 10년 넘게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결국 남편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변두리 골목에 작은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넥타이만 매던 사람이 하는 장사는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퉁퉁 부은 다리로 불 앞을 지켰지만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 당신 손맛 하나는 주변에서 다 알아주잖아. 맛집이라고 입소문만 좀 타면 금방 단골들도 생기고 괜찮아질 거야.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위로하며 남편의 굳은 어깨를 주물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도 시커먼 먹구름이 껴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식당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가장 큰 걱정거리인 늦둥이 딸 은지의 학원비가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내 교복 셔츠 다려놨어?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이리 늦어. 나 오늘 모의고사 보는 날이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등학교 3학년인 은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은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매일 아침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머, 미안해. 엄마가 어제 저녁에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지금 당장 5분이면 다려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허둥지둥 다리미를 찾아들며 딸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속상한 마음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남들처럼 비싼 과외 한 번 못 시켜주고 학원비마저 매달 밀리기 일수인 못난 부모 밑에서 저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딸이 가여웠습니다. 어미야, 아침부터 집안 꼴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 안방 문이 열리고 굽은 허리를 짚으며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나오셨습니다. 올해 78이신 어머니는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를 제 손으로 병수발하게 한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빚으로 남아 있으신 듯 겉으로는 퉁명스러워도 속으로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어요. 진지 금방 차려드릴게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어제 붙여드린 파스가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내 허리야 늙어서 쑤시는 거니 약이 어딨어. 넌 밥상 차릴 생각 말고 가서 덜 마른 셔츠나 다려. 애 학교 늦겠다.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며느리 일손을 덜어주려 싱크대 쪽으로 굽은 몸을 이끄셨습니다. 남편의 빚딸의 입시, 늙고 병든 시어머니. 제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54의 나이에 감당하기엔 벅찼지만 저는 이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슬아슬한 집안의 평화도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명치 끝이 콕콕 쑤시고 신물이 넘어오며 더부룩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위경련이 왔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와 제산제를 사다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명치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번져갔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는 횟수가 늘어났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 헐렁해진 바지춤을 질끈 동여매야 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와 가족들 밥상을 차리면서도 몇 번이나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저는 남편 몰래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헬쑥한 얼굴과 푹 꺼진 눈두덩이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당장 수면 내시경부터 해봅시다. 검사를 마치고 마취에서 덜 깬 몽롱한 상태로 진료실 의자에 앉았을 때 모니터에 떠 있는 제 위장 사진을 뚫어지게 보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미경 환자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목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위암 초기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궤양 형태나 퍼진 정도로 봤을 때 악성 종양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 같진 않아서 빨리 수술하면 예후는 좋을 텐데 당장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진료 의뢰서 써드릴 테니 최대한 빨리 예약부터 잡으세요. 암, 위암. 그 두 글자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며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둔기로 세게 내리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암이라고? 이 나이에?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진료 의뢰서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제 머릿속을 더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식당 월세도 못 내 쩔쩔매는 남편은 그 비싼 수술비와 입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수능이 코앞인 우리 딸은 엄마의 암 소식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무엇보다 칠순이 넘은 시어머니는 늙은 며느리의 병수발을 들며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은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이 식당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내 입으로 이 무서운 말을 꺼낼 순 없어. 저는 의사 선생님이 쥐어준 대학병원 진료 의뢰서를 가방 맨 밑바닥에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철저하게 숨기자. 내 병은 나 혼자 감당하자고. 그날부터 제 은밀하고도 처절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방받은 독한 진통제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악으로 버텼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저는 행여나 신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캄캄한 부엌 구석 싱크대 아래에 쭈그리고 안자배를 부여잡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치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밀려올 때면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미야, 너 요즘 낯빛이 왜 그 모양이냐? 얼굴에 피기가 하나도 없고 송장 흙빛이 다 됐네.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치우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 며칠 식당 일 도와주느라 무리를 좀 했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젊은 년이 골골대기는. 즉, 내가 못 살아. 너 툭하면 배 움켜쥐고 끙끙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병원부터 당장 가봐라. 미련하게 병 키우지 말고. 어머니는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쏘아붙이셨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안쓰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약국 가서 약 좀 지어다 먹을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애써 환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끔찍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방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밀려와 서둘러 입을 틀어막고 안방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엎드려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엎드려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덜컥? 어둠 속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지? 그이인가? 아니면 어머니?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고통의 민낯을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안 자고? 잠결에 갈라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변기 레버를 눌러 물을 내리고 세면대 물을 틀어 세수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 응. 잠깐 속이 좀 쓰려서 깼어. 물 한 잔 마시고 잘게. 당신은 마저 자. 그래. 요새 장사 안 된다고 당신까지 스트레스 받나 보네. 내일 약국 가서 위장약 좀 사다 먹어. 어두운데 불 켜고 하지. 남편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내 하품을 하며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드르렁거리는 콧꼬리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세면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영락없는 시체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할 때마다 음식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내렸고 아끼던 바지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헐렁해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올게. 저녁 차리지 마. 그래. 은지야,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게. 됐어. 엄마 요새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나갈게. 현관문을 나서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렇게 해맑은 아이에게 어떻게 제가 암에 걸렸다는 무서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대로 제가 조용히 사라지는 편이 우리 가족에게는 짐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못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학병원의 큼지막한 봉투를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권유 및 입원 안내문. 붉은 도장이 찍힌 글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행여나 집에 있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이 우편물을 볼까봐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손을 파르르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수술 일정과 예상 비용, 그리고 수술 전 동의서, 양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수술비 및 입원비 1,50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식당 월세도 밀려 쩔쩔매는 형편에 1,500만 원이라니요. 이건 제 목숨값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아무도 봐선 안 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봉투와 안내문을 북북 찢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구석에 있는 종량제 쓰레기통 맨 밑바닥에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와 커피 찌꺼기, 피 묻은 제 휴지 뭉치들 아래로 깊숙이 쑤셔 박았습니다. 그 위를 검은 비닐봉지로 덮어버리며 저는 완벽한 비밀이라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앞치마 좀 세탁소에 맡기고 저녁거리 사러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오냐, 다녀와라. 비 올 것 같으니 우산 챙겨가고. 어머니의 대답을 뒤로 한 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외출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늘 부지런하신 시어머니는 베란다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꽉 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던 어머니는 실수로 쓰레기통을 엎고 말았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으시던 어머니의 시선이 맨 밑바닥에서 굴러나온 핏자국 묻은 휴지 더미와 하얀 종이 조각들에 멈췄습니다. 이게 웬 피 묻은 휴지람, 그리고 이 찢어진 종이들은 또 뭐고?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찾아 쓰시고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구겨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버려진 영수증이겠거니 했던 종이 조각들이 투명 테이프로 하나둘 이어 붙여지자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어머니의 망막을 때렸습니다. 환자명 김미경, 병명 위암 악성 종양 의심, 수술 권유 및 입원 안내. 그 순간 어머니의 굽은 등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위암? 우리 미경이가 암이라고?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테이프로 기워진 종이를 들고 있는 앙상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반쪽이 되어버린 며느리의 흑빛 얼굴.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가던 모습. 한밤중에 들려오던 짐승 같은 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시어미 수발 들고 남편 빚 갚느라 골병이 든 게 아니라 뱃속에서 무서운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고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등신 같은 거사. 어머니는 행여나 이웃집에 소리가 셀까봐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며느리가 그 무서운 병을 숨기고 매일같이 밥을 짓고 자신의 파스를 갈아붙여 주었다는 사실에 어머니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살자고 며느리 피를 빨아먹었구나. 이 늙은이가 며느리를 잡아먹었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참을 통곡하시던 어머니는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띠띠띠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시장에 싱싱한 고등어가 나왔길래 제가 양손에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시울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눈이 왜 그렇게 빨개요? 우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 다가가자 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획 돌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 아래에는 테이프로 기워진 제 진단서가 꽉 쥐어져 있었지만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울긴 누가 울어. 늙어서 눈물샘이 고장났는지 참 바람 좀 쐬었다고 눈물이 질질 나네. 넌 남의 눈알 뚫어지게 보지 말고 얼른 가서 저녁이나 차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퉁명스럽고 날선 목소리로 저를 쏘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어디 편찮으신 줄 알고. 알겠어요. 얼른 저녁할게요.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제 비밀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등을 돌린 순간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주무셔야 할 어머니가 밤새 거실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곤함에 지쳐 까무룩 잠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 무서운 결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미련한 것이지 새끼랑 서방 걱정에 내 수발들 걱정에 제 발로는 절대 병원에 안 갈 거다. 이 집구석에 놔두면 저러다 생떼 같은 내 며느리 죽는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전현을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리던 저는 난데없이 제 등 뒤로 날아오는 국그릇에 기겁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뚝배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놀라서 돌아본 제 눈앞에 서슬 퍼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지팡이를 꽉 쥐고 서 계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무뚝뚝하긴 하셨지만 밥상을 엎거나 억지를 부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게 국이냐, 독약이냐?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간이 안 맞으세요? 어제랑 똑같이 끓였는데 제가 다시 끓여올게요. 다치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저는 허둥지둥 맨손으로 깨진 뚝배기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지팡이로 쳐내셨습니다.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치워. 아침부터 재수없게 어디서 여편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댔구야. 엄마 무슨 일이야? 할머니 왜 저러셔? 방에서 교복 단추를 채우며 나오던 딸 은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밤샘 장사를 마치고 골아떨어졌던 남편 성훈도 우당탕 소리에 놀라 부스스한 머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노발대발이세요? 미경이가 뭘 잘못했다고 밥상을 엎고 난리세요. 내 놈도 똑같아. 이 집구석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늙은 어미가 짠 국 먹고 죽든 말든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잘 처먹어라. 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남편에게까지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리셨습니다. 여보, 어머니 왜 저러셔? 당신이 어제 무슨 실수라도 했어? 아니, 나도 몰라. 어제 시장 다녀오실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으셨는데 내가 요즘 피곤해서 음식간을 잘못 맞췄나 봐. 당신은 얼른 은지 밥 챙겨서 학교 보내. 내가 치울 테니까. 저는 당황하는 남편의 등을 떠밀고 엎질러진 찌개를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깨진 뚝배기 조각에 베인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보다 영문도 모른 채 벼락을 맞은 듯한 억울함에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그날 아침의 소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의 폐악질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돌아서면 어머니는 빨래 건조대를 통째로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누 냄새가 진동을 해서 골이 아파 죽겠네. 너는 시험이 늙어 빠진 폐에 세제 국물 쳐넣을 작정이냐? 다 다시 빨아. 제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플러그를 확 뽑아버리셨습니다. 시끄러워. 내 귀가 먹을 지경이야. 걸레 들고 바닥 박박 안 닦아? 어디서 팔자 좋게 기계 소리 윙윙 내고 지랄이야. 심지어 제가 너무 아파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하다 잠시 안방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셨습니다. 대낮부터 널브러져 자빠져 자는 꼴 좀 보소. 서방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구석에 들어앉은 년이 상전이 따로 없네. 일어나서 베란다 창틀에 낀 먼지나 당장 닦아내. 먼지떨이로 화장대를 쾅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 기어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다시 할 테니까 화 푸세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창틀을 닦았지만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서슬 퍼런 눈빛으로 저를 감시하듯 내려다보셨습니다. 마치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트집을 잡고 괴롭혔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치매가 다시 심해지신 건가?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볼까? 참다 못한 남편이 밤에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세 드시면 노여움도 많아지신다잖아. 내가 더 잘 맞추면 돼. 당신은 장사에나 신경 써. 저는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제 몸은 점점 한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위암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통증은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칼로 배를 쑤시는 듯한 고통에 방바닥을 뒹굴었고 아침이면 피 섞인 위액을 토해냈습니다.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져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피부는 마른 버짐이 피어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어머니가 저렇게 날 미워하시는 걸까? 내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그러시는 걸까?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암에 걸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식당은 여전히 파리만 날렸고 은지의 모의고사 성적표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제 병까지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식당에 김치를 담가다 주느라 무리했던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극심한 복통과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간신히 몸을 기대고 헉헉거리는데
외출해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우산을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더니 젖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바닥 닦아놨는데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 제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거실 유리 탁자를 쾅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누가 내년한테 이 집구석 바닥 닦으라 그랬어. 내년이 닦아놓은 자리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쨍그랑 유리 탁자에 금이 가며 놓여있던 화분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기겁을 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벌레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억눌렸던 서러움이 폭발하여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더 무서운 얼굴로 저를 향해 지팡이를 치켜드셨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불하려. 내년이 내 집에 들어온 후로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어. 내년은 우리 집안의 재앙이야, 재앙. 어머니의 독설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치매 시아버지 똥오줌 받아내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9분 허리 주물러드리며 친정엄마처럼 모셨던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안의 재앙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 집을 위해서 제 몸이 부서지라 이랬는데. 저는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의 통증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래, 내 몸 부서져라 일한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더는 부서질 몸뚱이도 없으니 이 집구석에서 나가. 당장 내 짐 싸서 썩 꺼져. 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제 낡은 여행 가방과 옷가지들을 한 아름안고 나와 거실 바닥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고 내 아들 마누라도 아니야. 내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란 말이야. 쾅! 어머니가 집어던진 낡은 여행 가방이 거실 바닥을 나뒹굴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 철 지난 옷가지들이 빗물이 들이치는 베란다 창문 쪽으로 맥없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널브러진 제 옷가지들 위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며 제 울음소리를 삼켜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다 고칠게요. 네, 어머니. 저는 엉금엉금 기어가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위암으로 찢어질 듯 아픈 배를 바닥에 지지기며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모두 버린 채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과 딸 은지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를 품고 이 비바람 속으로 쫓겨난다면 저는 길거리에서 객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간절한 손길을 구둣발로 거칠게 뿌리치셨습니다. 더럽게 질척거리지 마. 징그러운 년. 내년 눈물 콧물에 내 바짓가랑이 썩을까 무섭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어머니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퍽, 퍽, 퍽.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저는 쏟아지는 매질을 피하지도 못한 채 웅크려 맞았습니다. 시끄러워. 동네 사람들 다 듣게 어디서 돼지 멱다는 소리야. 내 서방 오기 전에 당장 이 집구석에서 안 나가면 내가 경찰을 불러서라도 끌어낼 테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를 내던지고는 제 옷가지들을 발로 툭툭 차서 현관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고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나가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듯이 그 싸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타인을 향한 증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는 진심으로 나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수건 한 장, 늘어난 티셔츠 한 벌을 가방에 쑤셔 넣을 때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로 벽에 똥을 칠하던 시아버지를 목욕시키고 눈물을 훔치던 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도망치듯 이사 오던 날, 이 낡은 가방을 부둥켜 안고 남편과 함께 서럽게 울던 기억. 은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라며 웃어주시던 그 따뜻한 체온. 이 집안 구석구석 제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이 집안의 재앙이라니요. 숨통을 조여오는 억울함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퍼가 고장난 여행 가방을 힘겹게 닫고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치 끝이 칼로 찌르듯 아파와 허리를 제대로 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짐 다 쌌으면 군뱅이처럼 기어다니지 말고 얼른 꺼져. 내 숨이 다 막히니까. 어머니는 도어락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제 등을 세차게 떠밀었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로 현관문 밖 복도로 밀려났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갑고 습한 복도의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 저는 슬리퍼 한 짝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 차림으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히려는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이 닫히면 저는 정말 영원히 이 집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쾅 하고 매몰차게 닫힐 줄 알았던 현관문이 덜컥 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틈 사이로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어머니의 손이 불쑥 뻗어나왔습니다. 차갑게 떨리는 주름지고 앙상한 어머니의 손. 어머니는 제 손목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바닥을 뒤집어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억지로 눌러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영문을 몰라 당황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불쑥 들이미셨습니다. 여전히 서슬퍼런 눈빛이었지만 눈시울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어머니의 갈라진 쇳소리가 뱀이 쉬쉬거리듯 짧고 단호하게 꽂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어머니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켜시더니 억눌린 오열을 참아내듯 이를 꽉 깨물고 덧붙이셨습니다. 가서 꼭 살아서 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황급히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셨습니다. 철컥하고 안에서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고리를 붙잡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살아서 오라니. 방금 전까지 저를 집안의 재앙이라며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내쫓으시던 분이 왜 갑자기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신 걸까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제 손바닥에 억지로 쥐어주신 꼬깃꼬깃한 쪽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눈을 몇 번이나 깜빡여야 했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는 것을 보니 누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김성수 교수. 내일 오후 2시 예약 다 해놨다. 통장 비밀번호 4860.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내일 오후 2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쪽지의 뒷면, 아니 쪽지를 감싸고 있던 것은 종이가 아니라 낡고 해진 비닐 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은 아주 오래된 국민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 도장이 찍힌 란 옆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경이 살리는 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잔액은 정확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1,000원, 2,000원, 5,000원 꼬박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피와 땀으로 모아오신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비로 혹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악착같이 쥐고 계시던 그 목숨 같은 통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된장찌개가 짜다며 밥상을 엎고 난동을 부리셨던 이유를, 제 빨래를 집어던지고 청소기 선을 뽑아버리며 저를 온갖 트집으로 괴롭히셨던 이유를, 마치 남편이 서방질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집안의 재앙이라고 욕하며 모진 매질로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하셨던 그 끔찍한 이유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전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족들 걱정에, 돈 걱정에 수술은커녕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고 혼자 죽어갈 제 미련한 성격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이 집에서 살려보내기 위해 가장 잔인한 악역을 자처하셨던 겁니다. 이 지옥 같은 가난과 시어미 수발, 그리고 속 썩이는 남편과 자식이라는 가족의 짐에서 저를 억지로 떼어내기 위해서 오직 제 목숨 하나만 건지라고, 제발 살아서만 돌아오라고 저를 미친 듯이 두들겨 패고 내쫓으셨던 겁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통장을 가슴에 부여안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나가라는 어머니의 모진 말이 사실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뜨거운 사랑의 절규였음을 깨달은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보다 더 큰 제 생의 가장 뜨거운 오열이 텅 빈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미경의 통곡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와 제 가슴팍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르륵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핏대를 세우며
욕설을 퍼붓고 지팡이로 등짝을 후려치던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미경이가 흘린 차가운 눈물 자국이 흥건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행여나 문 밖에 있는 미경이가 제 우는 소리를 들을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음을 약하게 먹고 다시 문을 열어준다면 저 미련하고 착해 빠진 며느리는 다시 기어들어와 암덩어리를 품은 채로 제 똥오줌을 받아내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한 짓이다. 천하의 몹쓸 시어미 소리를 들어도 싸다. 내가 전현을 지옥 같은 이 집구석에서 살려보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시간은 불과 며칠 전 베란다 쓰레기통에서 미경이의 찢어진 위암 진단서를 처음 발견했던 그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암 악성 종양 수술 권유. 테이프로 기워 붙인 그 무서운 글씨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사업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손녀딸은 수능 스트레스에 신경질이나 부리고 늙고 병든 이 시어미는 허리 아프다며 파스나 붙여달라고 징징댔으니 저 어린 것이 그 무서운 암 선고를 받고도 병원 문턱 한번 못 넘어보고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당장 제 눈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경이가 골아떨어진 틈을 타 몰래 제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장판 밑에 꽁꽁 숨겨두었던 낡은 비닐 커버에 씌워진 국민은행 통장 하나. 이 돈이 어떤 돈이던가요? 10년 넘게 치매 걸린 영감쟁이 병원비 보태겠다고 새벽잇을 맞으며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남들이 버린 채소 찌꺼기 주워 다듬어 팔고 빈 박스 주워 모아 10원, 20원씩 잉 악물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영감이 죽고 나서는 내 장례비로나 쓰려고 혹은 내가 아프면 애들 부담 안 주려고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며 꼬박꼬박 채워 넣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깟 장례비가 무슨 소용이고 끝까지 쥐고 있는 게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당장 생떼 같은 내 며느리가 암으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 몰래 집을 나서 동네에서 가장 큰 서울대병원 암센터로 무작정 쳐들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질질 끌며 접수 창구에 매달려 당장 우리 며느리 살려내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수술 날짜부터 잡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할머니, 환자분 본인이 오시거나 진료의뢰서 원본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데요. 의뢰서는 그 미련한 년이 찢어버려서 내가 테이프로 다 붙여왔어. 당장 내일이라도 째고 수술하란 말이야. 내 며느리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 저는 생떼를 부리고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로 병원 직원들을 들볶았습니다. 결국 제 극성에 못 이긴 간호사가 김성수 교수라는 분의 제일 빠른 진료 예약 자리를 억지로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약증을 받아들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미경아. 넌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야. 은지 시집 가는 것도 봐야 하고 못난 서방 식당 대박 나는 것도 봐야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살렸는데 넌 살아야 해. 하지만 문제는 그 고집세고 가족 생각밖에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그 병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하느냐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 저 미련한 년은 돈 아깝다고 어머니 장례비 쓸 돈 빼앗을 수 없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부터 할 거다. 우리 아들놈은 마누라 병도 몰랐다며
지 머리통이나 쥐어뜯고 자빠졌겠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제 눈빛이 독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들러 종이 쪼가리 하나를 구한 뒤 모나미 볼펜을 꾹꾹 눌러 예약 시간과 통장 비밀번호를 삐뚤빼뚤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통장 겉면에 우리 며느리 미경이 살리는 돈이라고 적을 때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태산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내 이 집구석에서 제일 지독한 악역을 맡으마. 내년이 나를 찢어 죽일년이라고 욕하고 원망하며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어주마.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다시는 이 시궁창 같은 집구석에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마. 그렇게 결심한 날부터 저는 미경이에게 온갖 생트집을 잡으며 미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짜다며 밥상을 엎고 빨래를 집어 던지고 청소기 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지팡이로 M1 탁자를 내리쳐 박살내고 며느리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집안의 재앙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미경이가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때마다 제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내가 미쳐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널 살리려고, 널 떼어내려고 이러는 거야.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더 끔찍하고 모진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를 휘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어이 미경이의 낡은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문을 닫아버리던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서 꼭 살아서 와. 차마 참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튀어나와 버린 그 짧은 진심 한마디. 미경이가 제 마음을 눈치채고 발길을 돌릴까봐 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닫아 걸고 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왜 거기 주저앉아 계세요? 밖에 저 울음소리 엄마 아니에요? 그때 학원에 가려던 참이었는지 거실 쪽에서 은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은지가 현관 쪽으로 달려와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왜 밖에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더라. 저는 벌떡 일어나 은지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손녀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 어미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았으니 너도 당분간 내 어미 찾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뭐라고요? 할머니 미치셨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를 쫓아내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며 제게 대들었습니다. 수능 스트레스에 늘 신경질적이던 아이였지만 제 어미가 비 오는 날 쫓겨났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습니다. 시끄러워. 내년도 꼴 보기 싫으면 어미 따라 나가든지. 즉, 내가 못 살아. 저는 혀를 끌 듯 차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 홀로 덩그러니 남은 저는 미경이가 늘 쓰던 화장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미경이가 쓰다 남은 싸구려 로션 병과 제 파스를 발라주며 쓰던 바디 오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로션 병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미경아, 우리 착한 며느리 제발 병 다 고쳐서 이 못된 시어미 머리채라도 휘어잡으러 살아서만 돌아오너라 제발. 그날 밤 미경이가 사라진 집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성우는 아내가 쫓겨났다는 소식에 펄기를 뛰며 제게 화를 냈지만 저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이가 수술대에 오를 때까지는
제가 끝까지 이 몹쓸 시어미 역할을 해내야만 했으니까요. 방 밖에서는 은지가 엄마, 엄마 하고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문 열어. 할머니, 문 좀 열어봐요.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딸 은지가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어머니가 쥐어주신 낡은 국민은행 통장을 가슴에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우리 며느리 미경이 살리는 돈이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물에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엄마, 어딜 가? 놔두고 어딜 가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뛰쳐나온 은지가 맨발로 복도를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비에 젖은 제 어깨를 부여잡고 엉엉 우는 딸아이의 체온이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심장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 괜찮아. 우리 딸 울지 마. 할머니가 미쳤나 봐.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내쫓아. 내가 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은지는 독이 올라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했지만 저는 황급히 아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빗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훔치며 은지의 두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야, 은지야. 할머니 원망하지 마. 할머니는 엄마 살리려고, 엄마 살려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쫓아내놓고 살리긴 뭘 살려. 영문을 모르는 은지는 악을 쓰며 반항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에게 내일 당장 암센터에 가야 한다는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인 아이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엄마 친정에 며칠 가 있을 거니까 너는 아빠랑 할머니 잘 모시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모의고사 며칠 안 남았잖아.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이딴 집구석 나도 싫단 말이야. 어허. 엄마 말 들어. 내가 이러면 엄마 마음이 더 아파서 어떻게 가니? 저는 일부러 모진 소리를 치며 은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통장을 옷 깊숙이 숨기고 낡은 여행 가방을 힘겹게 집어들었습니다. 들어가. 엄마 금방 올 테니까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저는 오열하며 매달리는 은지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치 끝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번에는 통증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목숨 같은 돈이, 그리고 저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살아야 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목숨값이야. 은지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못난 남편 고생 끝나는 것도 봐야 해.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어머니 억장이 무너져서 못 사셔. 살아서 돌아가야 해. 저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픈 배를 움켜쥐고 병원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암센터.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떠난 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집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 성우는 거실 한가운데에 깨진 화분 조각과 흙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눈이 퉁퉁 부어 나오지도 않는 은지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들은 성우는 이성을 잃고 어머니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비 오는 날 미경이를 길바닥으로 내쫓다니요. 시끄럽다.
내 놈도 내 속 터지게 할 작정이면 당장 내 마누라 따라 나가.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불호령에 성우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쫓아내도 제가 쫓아냅니다. 미경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똥오줌 받아내고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도 군말 없이 모셨는데 노망이 나신 거면 병원을 가셔야지. 이게 무슨 폐악질입니까? 성우는 씩씩거리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희미하게 누군가 숨죽여 흐느끼는 듯한 기척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성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안은 끔찍하게 춥고 낯설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아침에 깨진 뚝배기 파편이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었고 베란다 창틀에는 아내가 닦다 망걸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가 쓰던 낡은 앞치마를 발견하고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늘찌개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섞여나던 아내의 체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성훈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꺼낸 것은 빈 진통제 약통 여러 개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약국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최근 날짜가 찍힌 영수증에는 죄다 위경련 진통제, 소화성 궤양용제 같은 독한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독한 약을 혼자 달고 살았단 말이야? 성우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의 안색이 유난히 창백하고 살이 쏙 빠졌던 것,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미쳤지. 장사 안 된다고 내 스트레스만 풀었지. 마누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하나도 몰랐어. 이 멍청한 놈. 그제야 성우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까닭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은 이유가 단순히 노망이나 폐악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덩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성우는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몰래 버린 병원 진단서나 약봉지가 더 있을까 싶어 밤새도록 베란다와 부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저는 밤새 모텔방에서 진통제를 삼키며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다가 퉁퉁 부은 얼굴로 서울대병원 암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머리를 빡빡 밀거나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무서운 곳에 나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지만 저는 어머니가 쥐어주신 낡은 통장을 가슴팍에 꽉 끌어안고 애써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김미경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마침내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경 환자분. 김성수 교수님은 모니터에 띄워진 제 이전 병원 검사 기록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다급하게 오셔서 예약을 잡아두셨더군요. 기록을 보니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위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양의 크기도 크고 위치도 수술하기 까다로운 곳에 있네요. 교수님의 무거운 목소리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최대한 빨리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손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교수님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2천만 원.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목숨값, 정확히 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국민은행 통장을 교수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돈 우리 시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10년 넘게 남을 팔아 모으신 돈이에요. 저 꼭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저는 통장을 부여잡고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봅시다. 일단 오늘 바로 입원 수속부터 밟으시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통장을 품고 생사를 건 수술대에 오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성훈이 기어이 어머니의 베개 밑에서 어떤 물건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독한 약을 혼자 달고 살았단 말이야? 빈 진통제 약통들을 손에 쥔 성훈은 밤새 뜬 눈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그는 홀린 듯이 안방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제부터 시금전폐하고 나오지 않으시는 어머니. 분명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이 집안을 덮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성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니가 미경이를 내쫓을 이유가 없어. 치매도 아니신데 대체 왜? 성훈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굳게 닫힌 안방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기 소리와 함께 열린 안방 안은 커튼이 쳐져 어두컴컴했고 퀴퀴한 노인 냄새와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계셨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어머니의 작은 체구는 며칠 새 반쪽이 되어버린 듯 앙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들어왔어요. 식사라도 한술 뜨셔야죠. 성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자락을 걷어내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 버티셨습니다. 나가라. 내 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미경이가 쫓겨났는데 제가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어제 미경이 앞치마에서 독한 위장약통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걔 어디 아픈 거 맞죠? 그래서 내쫓으신 거예요? 성훈이 악을 쓰며 따져 묻자 이불 속에서 움찔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고 고개만 흔드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미경이 어디로 갔어요? 네. 답답함에 미칠 것 같았던 성우는 이불을 쥐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다 그만 어머니가 베고 있던 베개 밑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스락.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붙인 구겨지고 피 묻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성우는 흠칫 놀라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펴보려던 순간 누워있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성훈의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내가 알 거 없어. 당장 내놔. 평소 굽은 허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날쌘 몸놀림이었지만 젊은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밀쳐내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 테이프로 기워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맞춰 펼쳐보았습니다.
환자명 김미경. 병명 위암 악성 종양 의심. 수술 권유 및 입원 안내. 그 글자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성훈의 다리에 힘이 훅 풀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위암? 미경이가 암이라고? 성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해대던 아내. 밤마다 화장실 불을 켜놓고 엎드려 앓는 소리를 내던 아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바지가 헐렁해져 헬쑥해진 아내의 흑빛 얼굴. 자신은 장사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아내에게 짜증만 냈는데 그 착해 빠진 여자는 혼자 뱃속에 암 덩어리를 키우며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우는 종이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무심함이 아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가 암인데 암 환자를 왜 이 비 오는 날 길바닥으로 내쫓아요? 왜요, 왜? 성우는 오열하며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주름진 두 손으로 바닥만 벅벅 긁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 미련한 년을 살려야 했으니까. 어머니의 갈라진 쇳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년이 내 장례비 털어서 제 병 고치겠냐? 내 놈 빚 갚아야 한다고, 은지 대학 보내야 한다고 병원 문턱에도 안 가고 혼자 썩어 문드러지다 죽을려니요. 내가 악역을 안 하면 내가 그년을 이 집구석에서 정떨어지게 만들어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며느리 죽는단 말이다. 어머니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내 목숨 같은 통장 쥐어줬다. 서울대병원 암센터로 가라고 쫓아냈다. 나 살자고 우리 며느리 피 빨아먹을 순 없잖아. 이 죄 많은 늙은이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만이야. 아, 어머니. 성우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이 잔인하고도 뜨거운 진실 앞에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때 거실에서 학교 갈 채비를 하던 은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 굳어버렸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아빠의 손에 쥐어진 피 묻은 암 진단서가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며 쫓아냈다는 사실을 엿들은 은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이라고? 할머니,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엄마 살려내요? 아빠, 우리 엄마 좀 제발 데려와. 은지는 발버둥을 치며 통곡했고 텅 빈 집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대병원 암센터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두꺼운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미경 환자분,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혔습니다. 오늘 밤부터 금식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의 통증은 진통제 덕분에 가라앉았지만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은지 밥은 제대로 먹고 학교 갔을까? 어머니는 식사하셨을까? 그이는 장사하러 나갔으려나. 제 머릿속은 온통 저를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겨진 남편,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특히 현관문을 닫기 전 꼭 살아서 와 라며
제 손에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파르르 떨리던 입술과 붉어진 눈시울이 자꾸만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으며 피땀으로 모은 돈, 자신의 장례비조차 포기하고 며느리 목숨값으로 내어주신 그 거대한 사랑. 저는 베개 밑에 소중히 숨겨둔 어머니의 낡은 통장을 꺼내 들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이 은혜 갚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살아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제발 며느리 쫓아냈다고 혼자 울고 계시지 마세요. 저는 수술 전 마지막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이동식 침대에 실려 차가운 수술실 복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육중한 수술실 철문이 열리기 직전 멀리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아, 여보, 멈춰요. 잠시만요. 엄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땀범벅이 된 남편 성훈과 교복을 입은 채 엉엉 울며 달려오는 딸 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은지야,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해? 저는 마취 기운에 몽롱해진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훈은 미친 듯이 달려와 제 이동식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해?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진단서 찢어버린 것도, 어머니가 통장 쥐어주고 너 내쫓은 것도 다 알았다고. 성우는 제 차가운 손을 붙잡고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은지 역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맨날 짜증내서 미안해. 제발 수술 잘 받고 나와. 나 대학 안 가도 되니까 엄마만 살아있으면 돼. 저는 눈물이 범벅이 된 남편과 딸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혼자 짊어지려 했던 그 끔찍한 비밀과 무게를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 나 어머니 돈으로 수술 받으러 가잖아. 우리 어머니가 나 꼭 살아서 오라고 하셨어. 나 안 죽어. 끄떡없으니까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 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안 오셨어? 어머니 차마 며느리 수술실 들어가는 꼴 못 보시겠다고 집에서 혼자 기도드리고 계셔. 성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독하고 모진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우리 호랑이 시어머니. 지금쯤 텅 빈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며느리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만을 빌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간호사의 만류에 남편과 딸의 손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철컥. 육중한 수술실 철문이 닫히고 밝은 무영등 불빛 아래에서 의식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마취약이 혈관을 타고 퍼지기 직전 제 귓가에는 남편 성훈과 딸 은지의 오열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비 오던 날 아침 저를 현관 밖으로 떠밀며 귓속말로 내뱉으시던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서 꼭 살아서 와. 그 한마디의 의지에 저는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기꺼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술은 장장 6시간에 걸쳐 대수술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의 절반 이상을 절제하고 림프절까지 긁어내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기적처럼 암세포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꽉 쥐고 있는 남편과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미경아, 눈 좀 떠봐. 내 목소리 들려? 엄마, 엄마 나야 은지. 목구멍에 꽂힌 기도 삭간 튜브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아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이며 두 사람의 손에 희미하게 힘을 주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타는 듯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가족들의 체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 의사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독하게 버텼는지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이제 살았어, 미경아. 우리 마누라 살았어. 성우는 제 이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 문 쪽으로 힘겹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쉰 목소리로 간신히 입술을 달싹이자 성훈이 눈치를 채고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식음 전폐하고 집에서 알아누우셨어. 내가 수술실에서 잘못되면 자기도 혀 깨물고 죽을 거라면서 한사코 병원 오는 걸 마다하셨어. 그 독한 악역을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내 얼굴을 보냐고 계속 울기만 하셔. 성훈의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모은 목숨 같은 돈 2천만 원. 그 돈으로 저는 새 생명을 얻었건만 정작 저를 살려낸 어머니는 죄인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홀로 눈물을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나아서 싹 다 나아서 두 발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처절한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절제 수술 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고 소화가 되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어머니의 낡은 은행 통장을 어루만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미경이 살리는 돈. 이 글씨를 볼 때마다 짐승 같은 고통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제 목숨값으로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희생이 헛수고가 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식당은 이웃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은지는 엄마의 투병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독하게 마음을 다잡고 수능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살이 쏙 빠져 헬쑥해지긴 했지만 제 얼굴에는 예전의 그 잿빛 아문 대신 희미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가 아침부터 문 앞을 서성이면서 너 언제 오냐고 100번은 전화하셨어. 성훈이 제 짐을 챙기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한 달 전 비 내리던 날 길바닥으로 쫓겨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성훈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띠띠띠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한 달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작고 앙상한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우두커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목이 메어 간신히 부르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짓물러 있었고 퀭하게 꺼진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허둥지둥 달려 나오셨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내 새끼, 우리 미경이 왔냐?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며느리 살아서 돌아왔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바싹 마른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미친 사람처럼 쓸어내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이 몹쓸 어미가 널 내쫓아서 빗속에 덜덜 떨게 만들었으니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다. 이 죄 많은 늙은이가 널 잡아먹을 뻔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살리신 거예요. 그 모진 악역 참아내시면서 제 손에 통장 쥐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악물고 살아서 왔잖아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에 얼굴을 파묻고 꺼이꺼이 오열하셨습니다. 내년이 암덩어리 달고도지 서방 밥 차리고 내 똥오줌 받아내는데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널 내쫓고 내가 지옥에 갈련이다. 미경아, 살아줘서 고맙다. 생때 같은 내 며느리 안 죽고 살아 돌아와서 정말 고마워. 비 내리던 그날 서로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이제 차가운 현관 바닥에 뒤엉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호랑이 시어머니의 껍데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며느리를 살려내 안도하는 늙고 연약한 어머니만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성운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희 두 사람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나가라는 어머니의 모진 말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살아서 돌아와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 식탁에는 된장찌개 대신 제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전복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굽은 허리로 직접 죽을 끓여다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천천히 씹을 것도 없지만 꾹꾹 눌러 넘겨라. 체하면 큰일 나니까. 무뚝뚝하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시가 돋쳐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를 향한 애틋함과 안쓰러움만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평생 먹어본 죽 중에 최고예요. 제가 숟가락으로 죽을 한술 떠넘기며 활짝 웃어 보이자 어머니의 주름진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우는 제 곁에서 가시를 발라낸 생선살을 연신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은지는 제 목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해댔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밤하늘에 별빛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여행 가방은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치워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주신 은행 통장이 다정한 부적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지독한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가장 잔인했던 축객령.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기적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우리가 흘린 그 뜨거운 피눈물이 이 가족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끈으로 묶어주었다는 것을요. 내일은 남편의 식당에 잠시 들러볼 참입니다. 비록 일은 거들지 못하더라도 계산대에 앉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넬 생각입니다. 뱃속에 자라던 암덩어리 대신 이제 제 안에는 어머니가 심어주신 억척스러운 생명력과 가족들의 벅찬 사랑만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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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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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